네, 안녕하십니까. 2022 소프트웨어 품질 인사이트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트랙2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트랙2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 강화 우수 사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주식회사 스카이오토넷 김태근 대표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제는 자율주행차의 소프트웨어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무결성 확보와 소프트웨어 안전 메커니즘 구축 사례입니다. 그럼 김태근 이사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스카이오토넷 김태근입니다. 이 본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 세미나에서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메커니즘 구축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로는 저희 회사 소개를 잠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적용 및 영역에 대한 적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품질 개선 노력과 개선 효과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뭐 현재 약 한 75명 정도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약 한 55명 정도가 R&D 인력입니다. R&D 인력 중에 약 한 70% 정도가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관련된 전문 기업입니다. Connected, Intelligent, Autonomous 이런 모토를 가지고 저희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모빌리티를 통해서 이 안전하고 편안한 이 서비스와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 실제적으로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 관련된 이 원천 기술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그 다른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하고 다르게 주로 이제 특장차 또는 특수 목적 차량에 대한 자율주행 기술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차량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그리고 차량의 데이터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차량의 관제 서비스에 관련된 플랫폼 이런 것들을 주로 개발하고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해왔던 주요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은, 먼저 저희는 자율주행 중에서도 카메라 센서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용차나 이제 화물차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객체를 인지를 하고, 인지된 객체의 상황을 분석을 해서 차가 정지할 건지 더 갈 건지 아니면 회피를 할 건지 이런 일을 하는 지능형 카메라 시스템을 개발해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특장차 자율주행을 주로 연구와 그다음에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거는 전기 노면 청소차, 그리고 이제 부산 항만공사하고 진행했던 항만 터미널에서 야드 트랙트의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하고 했던 무인 이송 시스템 자율주행차 개발 등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모빌리티와 솔루션 쪽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주요한 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카쉐어링을 차를 타면은 뭐 소카 같은 경우에 소카에 단말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 한 15,000대 정도 거의 소카 차량의 한 70% 이상의 단말기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뭐 그와 유사하게 이제 뭐 롯데 렌트카라든지 이런 데에 관제 서비스, IoT 서비스를 하는 그런 단말기와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을 살펴보면은 그 AI 기반의 그 이 자율주행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청소차, 노면 청소차 부분에 있어서 하드웨어, 그러니까 차량 자체를 제외하고 컨트롤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이 전력계 부분이나 그다음에 제동 구동 부분의 시스템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조하고 또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의 다양한 센서들을 융합을 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취득하고 인지하고 판단하는 그런 센서 융합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뭐 많이 얘기하는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 등을 확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특장차 관련돼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자율주행하고 다르게 이제 지능형 관제 서비스가 또 포함이 돼야 됩니다. 해서 관제 서비스 기술 해서 대부분의 지금 이제 나열된 부분들이 거의 한 80% 정도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술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한 5년 동안의 기술 개발과 투자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저희 회사의 그 이 미래 비전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뭐 저희가 이제 그 이 개발했던 제품들은 그 주로 이제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들을 개발해서 고객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이 2018년부터 2년 동안 했던 H사의 그 이 자율주행 기반의 완성차 무인 이송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여기서는 저희가 그 울산 공장에서 새로 생산되는 차량을 무인으로 해서 이 공장에서부터 PDI까지 운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자율주행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부분들은 H사의 남양연구소에서 그 신차를 개발할 때는 보통 한 10만 킬로의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52시간 때문에 10만 킬로를 도저히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해서 10만 킬로를 하루 24시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그 이 K 자동차 공장에서 이제 무인 복귀용 이송 복귀용 자율주행 셔틀을 3대를 공급을 해서 지금도 거의 24시간 슬로바키아 공장 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에 이 리텍이라는 저희 관계사의 전기 노면 청소차를 자율주행화해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세종시와 같이 이제 중앙공원에서 필드 테스트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현재 그 해군하고 공항 활주로에서 청소를 할 수 있는 FOD 제거 자율주행 로봇을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봄부터는 포항의 활주로에 있는 그런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들을 저희가 실증화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목표로는 2025년 정도부터는 해외 수출이 가능한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겠다 하는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자율주행 기술을 이렇게 개발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은 결국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이 LG의 엄상무님이 하셨듯이, 그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오류로 해서 약 한 40억 달러의 이 손해배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소프트웨어의 그 중요성이 전장이나 차량 이쪽에 굉장히 중요한 팩트로 다가오고 있고, 또한 어느 만큼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 성패가 갈리는 그런 형태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ISO 26262라는 그런 국제 이 표준화 이 지침이 마련되어서 그 전장 시스템의 이 개발의 전 단계의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개발 이 단계별에 해야 될 지침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안전 무결성을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아실 등급을 저희가 전장업계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아실 등급이 없으면은 앞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2018년부터 이제 이 소프트웨어의 이 안전 기술을 적용을 하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저희 이제 이 컨설팅 업체인 네오PM하고 같이 2018년부터 작업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ISO 9001,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CMMI 레벨 3 인증을 받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SP 프로세스 인정 등을 저희가 취득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번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2년 동안 ISO 26262의 그 아실 B등급 정도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자 해서 이런 프로젝트에 저희가 참여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2025년 이후에 이 전장 업체로서의 발돋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ISO 26262의 아실 C 레벨 정도에 되는 그런 그 개발 프로세서, 그 다음에 생산 프로세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이 나이파에서 지원했던 이 사업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좋은 그런 구축 사례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이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의 내재화 수준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프트웨어의 이 품질에 적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앞으로 이제 정말 안전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품질이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이 기술 개발이나 지원이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전사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8년부터 CMMI 레벨 3 인정을 획득을 하고, 거기에 연구 개발 프로세스를 CMMI 레벨 3에 맞춰서 진행하는 작업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CMMI 레벨 3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나라 이 전장 관련된 업체 중에 대기업을 빼고 중소기업 중에 이 레벨 3를 받은 업체가 거의 저희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 드문 사례 중에 하나로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 인정인 SP
인정 2등급을 인정을 획득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뭐 이 개발의 뭐 개년 단계나 그다음에 시스템 개발 단계, 소프트웨어 요구 분석 설계 과정에서 이 ISO 26262 아실 B 등급의 그 이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대부분 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일부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뭐 시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연구원들의 역량 부족으로 적용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자동차 쪽 안전에 이 다루는 그런 이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원 개개인이 또 이 팀 내에서 그리고 이제 동료들 리뷰를 통해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는 이제 2025년 정도에는 ISO 16912 아실 C 등급 정도의 를 만족하는 소프트웨어 공학 원칙과 그리고 기법들을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타타대우 상용차와 현재 2027년까지 고속도로의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부분에 25톤 트럭의 자율주행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2027년 정도에는 타타대우가 양산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그 프로젝트에 저희가 가능하면은 아실 C 레벨 정도의 이 개발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상품화 전 과정에서 이 적용을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난 2년 동안 이제 나이파에서 지원하는 사업에서 적용했던 사업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은 상용차, 그러니까 이제 대형 트럭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상용 자율주행 차량 및 소프트웨어 개발의 이 안전 이 프로세스 적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요기업은 군산에 있는 자동차 융합 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발주했고, 그리고 융합기술에서는 새만금 지역에 우리나라 이 상용차의 테스트 베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약 한 1,50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새만금의 이 시험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새만금 쪽에서 또 약 한 20km의 이 선유도와 연결하는 도로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용할 이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이 기술을,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을 저희가 적용을 했고, 본 사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 컨설팅 파트너사인 네오PM이 에서 같이 진행을 했고요. 네오PM에서는 이제 주로 개발 전 과정에서 필요한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 분석 도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소프트웨어가 어느 만큼 품질이 높아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수행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수요기관의 요구에 맞춰 가지고 새만금 지역의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트럭 5톤 트럭을 저희가 자율주행 임시 면허를 받았고, 그거는 아마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두 번째로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본 시스템이 뭐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었고, 그 개발 단계별로 이제 저희가 네오PM이랑 컨설팅 업체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융합 기술원하고 저희하고 3자가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품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입한 안전 기술의 적용 범위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요구사항 정의서부터 죄송합니다. 요구사항 정의서부터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설계, 그다음에 단위 시스템 구현, 그리고 단위 시스템의 테스트, 전체적인 융합 테스트 등의 전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 또는 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사업에서 이제 하고자 했던 것들은 소프트웨어 품질 수준을 뭐 확보하기 위해서 이 발생 가능한 사고를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으로 해서 이 감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이 기능 안전 프로세스를 통해서 적용을 했고, 또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방법론들을 여기에 도입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ISO 26162 이 레벨 B 등급을 풀리 만족은 못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 적용을 해가지고 좀 더 안전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석 분석 도구를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의 오류들을 빨리 발견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수립 및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ISO 26162를 만족하는 프로세스를 수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 지침을 수립을 하고, 이 작업 전 프로젝트의 전 개발 전 과정마다 필요한 작업 산출물의 템플릿하고 이제 업무 가이드를 제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뭐 요구사항 정의나 시스템 설계나 그다음에 단위 시스템 구현이나 그다음에 전체적인 뭐 통합 테스트나 이런 전 과정들이 이 계획에 따라서 수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실 C 등급에서 요구하는 뭐 설계 구현 단계에서의 소프트웨어 공학을 만족하는 그런 지침들을 보완을 하고 코딩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드 개선 지침 등을 이제 이 적용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품질을 높이는 활동들을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안전 분석 및 요구사항 도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하면은 맨 먼저 진행하는 게 이제 ODD를 먼저 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요구사항 정의와 유사한데 이 오퍼레이션 이 도메인을 설정해서 그 오퍼레이션 도메인과 그 다음에 각종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의 이벤트들을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저희가 이 안전 요구 사항에서 도출을 했고요. 그래서 1차 년도에서는 주로 이제 이 하라 분석을 그 다음에 이 FMEA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의 자율주행을 만족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2차 년도에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 이벤트에 대해서 이런 리스크 평가와 그 다음에 이 FMEA 부분들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ISO 21448의 이 하라와 FMEA를 추가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이 결함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분석과 검증 기능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험원 분석 및 리스크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고객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레벨 3의 이 상용차 자율주행 운영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위험원들을 분석을 하고 위험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 목표를 설정을 하는 업무들을 수행을 했고, 여기서는 약 한 3,200여 개의 이 운영 현황과 그리고 주요한 하자들을 한 15개 정도
조합을 해서 약 한 조합에 의하면 약 한 2만 개 이상의 이 하자드 이벤트가 분석이 돼서 안전 무결성 이 구분 등급을 결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소프트웨어 FMEA를 수행을 해서 도출된 소프트웨어의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작성을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될 업무들을 디파인을 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을 통해서 이 안전 분석 도구의 이 구조 기능들을 도식화 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기능 안전 요구 사항을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부분들은 이 나선형 구조로 해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걸 평가를 해서 다시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이 리커시브하게 이 수행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안전 설계 및 구현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레벨 3의 전체 시스템 자율주행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그런 안전 기능들을 설계를 했고, 각각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으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 중에서도 로스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오픈 소스 기반인데 이 오픈 소스 내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 안전 새로 개발되거나 보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형 기법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ISO 26262의 이 아실 C 등급을 전체적으로 만족은 못하지만은 구현 단계별로, 그 다음에 이벤트별로는 저희가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지침 및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해왔었고, 그리고 이제 정적 분석 도구를 통해 가지고 ISO 26262의 이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단위,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에 대한 이 코드 분석하고 개선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이 노력들이 어느 만큼 개선이 되었느냐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 상당 부분 진전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PMS 같은 경우에는 레드마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마일스톤 관리나 프로젝트 관리를 진행을 해왔었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CMMI를 적용을 해왔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이 도구들을 적용을 해서 상당 부분 개선을 하려고 2018년부터 진행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 자율주행 차 전장 시스템을 하고 있는 한 ISO 26262의 아실 C 등급 정도는 받아야 해외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레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네오PM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교육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에 대한 품질 보증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개발 팀들에 대한 교육들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좀 더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이게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또는 이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을 적용했는데 효과가 있었느냐 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본 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형 트럭, 5톤 트럭에 대한 자율주행 임시 면허를 취득을 해서 고객께 안전하게 납품을 했고요. 그리고 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뭐 전사적으로 개발팀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상용차의 뭐 이 성능이나 안정성 확보에 충분히 이 대응이 가능하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기술 ISO 26262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희가 해외 고객들이나 뭐 이제 국내에 뭐 타타대우나 다른 자동차 업체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과연 우리 회사의 제품이 믿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구심을 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이런 이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자율주행 레벨 4의 상용차 개발과 그 다음에 관련된 제품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25년 정도에는 저희도 아실 C 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현재는 지금 이제 타타대우 한국자동차연구원, 그 다음에 뭐 자동차융합기술원 해서 약 7개 기관이 모여서 거점 기반의 자율주행 레벨 4 대형 트럭 기술 개발을 산자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관 기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이 ISO 26262 아실 C 등급을 뭐 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도 이 뭐 타타대우 트럭뿐만 아니고 다른 자동차 기업에도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전장업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저희가 이제 이 나이파를 통해서 지원받았던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기술 개발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근 대표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안전 메커니즘 발전을 더욱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연 이어가 볼 텐데요. 다음 강연은 세이프텍 리서치 김진기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공학기술 적용과 프로세스 혁신 사례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김진기 이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텍 리서치의 김진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프트웨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이파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금년 7개월 동안 했던 일을 중심으로 해서 1차 년도 7개월의 실적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이런 소프트웨어 품질 개선 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워크 볼륨이 필요하고 얼만큼의 인원이 투입되고 외부의 자원을 어디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에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발표하려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네, 앞서 스카이오토넷이 땅 위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바다에서 노르웨이의 거대 기업인 콩스버그와 싸우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2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관련 기술을 출자하여 설립한 연구소 기업이고,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설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회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고, 무인선박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타 요소 통합기술의 연구 개발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연구소 회사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4개의 사업부가 존재하고
이번 1차 년도 사업에서는 연구소에서 총괄 PM을 내리고 시뮬레이터 사업부에 있는 시범 과제를 통해서 우리의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려는 시범 과제들을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풀 미션 브릿지라고 부르는 실제 선교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그 하드웨어에 작동하는 내용과 바깥에 펼쳐지는 전경들을 모두 소프트웨어로 구성해서 선원들의 훈련과 해군의 훈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작은 그림은 최근 그 탑건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함재기의 이착륙과 관제를 유도하는 것을 사용하는 헤드마운트 타입의 소형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살짝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해양사고 비중이 사람에 의한 운항 과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의 저감을 위해서 이제 국제기구하고 국제기관에서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이 좀 더 높은 성능으로 선원들을 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고, 글로벌 경제 침체하고 탄소 중립으로 이 자율운항 선박이 급격하게 시장이 커지기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자율운항 선박은 기존에 없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전에 리스크 어널리시스나 훈련을 모두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품질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고, 방사청의 부기 비무기 체계 전체에서 소프트웨어 신뢰성의 강화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중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특허도 있고 여러 인증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프트웨어의 개발에서 품질과 그 계속되는 운영상에서의 오류 발견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에서 노르웨이의 거대 기업인 콩스버그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획득이 반드시 필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소프트웨어 공학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 전략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컨설팅 기업과 역량 수준 진단을 해서 개선 기회를 식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기술 적용을 하려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와 품질 보증, 형상 관리 영역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요구공학, 소프트웨어 테스팅, 제공학 같은 기술들을 적용하기로 하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 개선 활동을 하기 위해서 1차 년도와 2차 년도 이상에서의 계획을 나누어 잡았습니다. 개선 기회 식별 후에 추진 방안으로서 프로세스, 조직원, 도구, 이른바 PPT 관점에서 개인에서 시스템에 의한 업무 수행 체계로 전환을 하고, 연간 전사 품질 보증 전략 수립과 품질 인력 활용의 효율화 극대화를 추구를 하고, 그다음에 미리 경험이 풍부한 경영식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사업을 맡겨서 이 사업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게끔 조절하는 역할을 맡겼고,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 정보를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위해서 시스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자산과 시스템의 그 결과물들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프로세스 시범 적용을 위해서 2000년도에 파일럿 적용을 위해서 2개 프로젝트를 시범 적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업 지원 사업 기간이 7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개 프로젝트를 통해서 각각의 프로젝트가 커버가 안 되는 영역까지 서로 간에 완충해서 보완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2개의 프로젝트를 시범 적용을 했고,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개선점을 다시 찾아서 내년에는 착수되는 특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사 확산을 해서 모든 프로젝트를 이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을 적용한 체제 하에 관리하고자 합니다. 오른쪽 표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 보증 프로세스, 형상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나온 문제점과 해결 방안과 그것을 정량적 지표화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를 도식화를 했습니다. 프로세스가 조직 프로젝트에 내재화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PPT 관점에서 조직의 선행도 조직도의 선행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행력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했고, 이 프로세스뿐만이 아니고 상위 프로세스, 하위 프로세스를 한꺼번에 고민하는 시스템 사고를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혁신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진의 의지인데, 저희 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직접 기존의 업무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직원과 공감대를 형성하셨고, 전사적 혁신을 위해서 대기업 프로세스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직접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프로세스 개선 활동에 참여하셔서 교육과정에 모두 참석하시고 표준 프로세스를 검토하시고 시범 적용 프로젝트 1개를 직접 지휘하셨습니다. 네, 표준 프로세스가 지속적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도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시스템 도입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입한 프로세스 혁신가가 품질 보증 전략을 수립하도록 해서 내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역량 향상 교육입니다. 인적 역량 향상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왼쪽 표에 나와 있는 그 1년의 교육 과정을 단계적으로 쭉 수행을 했습니다. 맨 처음 2달 동안 경영혁신 전문가가 관리자를 대상으로 경영혁신 전반에 대한 교육을 26시간 진행을 한 게 다른 회사들과 굉장히 차별되는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에 40명 중 약 22명 정도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적은 인력으로 실행력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세스 구조 설계, 상세 개발, 검토 등 단계적으로 프로세스를 구축을 했고 지침서 4종과 표준 산출물 양식 19종을 만들었고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서 이 중 약 9종은 시스템 안에 내재되어 삭제될 예정입니다. 만든 프로세스를 가지고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그림처럼 전체적인 맵을 구성해서 이런 프로세스 혁신 활동을 안 해본 인력들이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떤 산출물을 내야 되는지 알기 쉽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오류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그 요구사항이 추적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추적성 유지하고 변경 관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양식을 만들고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결과입니다. 아직 그 프로젝트가 제대로 끝나지가 않아서 설계 단계에서 요구사항은 지금 11.1%밖에 변경되지 않았는데 이후에 계속 추적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일정한 시점에 품질 감사를 통해서 실제로 만든 프로세스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측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측정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예비 설계 단계에 지금 66.7%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걸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렇게 낮게 나왔고 85%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취약성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정적 시험을 수행하고 그것에 대한 결함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적 시험 도구를 직접 도입하려면 굉장히 거금이 드는데 저희가 회사가 위치한 대전의 경우는 정보문합산업진흥원에서 소프트웨어를 임대를 해서 직접 거기에 가면은 무료로 이 정적 시험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코딩 규칙을 검증하고 정적 테스트 결함을 제거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 툴을 잘 선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회사도 옛날부터 과학기술 프로그램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아직도 코드 안에 옛날 방식은 MFC 코드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MFC 코드들을 테스트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시다시피 CPP 인스펙터 가지고 준수율 96.3%, 그다음에 CW는 스페로 도구를 가지고 100%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도구를 빌려서 사용한 것 말고 여기서는 오픈소스 도구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제공학 도구를 활용해서 어디를 개선해야 되는지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에 이른바 서큘러 디펜던시가 존재해서 저것을 없애는 데 노력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표준화하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개발자들이 모두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기개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컨셉을 설계를 하고 그 중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정말 개발해야 되는 것만 개발하는 것을 프로세스를 새로 잡았고요. 그 승인도 대표이사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소프트웨어를 자산화해서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이거는 방대한 작업이라서 계속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기반으로 두 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평균 소프트웨어 재사용률을 산출을 해봤더니 기존에 54%만 재사용하고 있던 것이 83%, 57% 재사용을 하던 것이 80%로 개선이 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지금은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은 이 두 가지 프로젝트에 서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모듈들이 있는데 그 모듈들이 어떻게 다시 또 재활용되고 표준화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작업을 따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도구 도입을 통해서 업무를 효율화하려고 했습니다. 테스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했었고 Git과 서버 형태의 Git을 도입해서 형상 관리를 새로 시작을 했고 군에서 제공하는
도구만 사용을 했었던 형상 관리를 직접 새로운 도구를 도입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 지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피드백 받는 과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PRMS라고 하는 프로젝트 수명주기 관리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모듈로 전에 있던 테스트 모듈까지 대체했고, 이제 이번 달부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주간 보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를 하고 소프트웨어 품질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출 목표가 많은데 2025년에 해외에서 15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 지금 많은 시장이 열려 있는데 거기를 노르웨이 콩스버가 독점을 하고 있고, 저희는 기존에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등 작은 실적들은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해군과 우리나라 해양교통안전공단에 들어간 것 같은 대규모 수준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통하고 이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여서 이런 국익에 더욱 노력하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기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공학기술 적용의 필요성과 또 그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성장을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AI 더 뉴트리진 이동훈 전무님의 에자일 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AI 서비스 및 솔루션의 품질 개선 사례라는 주제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그럼 이동훈 전무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AI 더 뉴트리진의 이동훈 전무입니다. 오늘 뭐 예상치는 못했는데 오전에 뜻깊은 상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수행했던 프로젝트 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목차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왜 소프트웨어 공학을 고려했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을 고려하고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로 한 2년 정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밑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R&D, 뭐 산업대전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창업을 위한 부스를 봤는데요. 저는 4년 반 전에 김수화 박사와 둘이서 AI더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한 4년 반 정도 되고 있고요. AI더라는 회사는 AI 관련된 솔루션과 컨설팅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분야별로 솔루션을, 제가 앉아서 보니까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이걸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분야별로 AI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권의 KB, 하나, 우리,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계열사들의 AI 문제를 풀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솔루션과 컨설팅을 하는 회사고요. 작년 매출은 100억 정도 되고 AI로 순수한 매출은 50억에서 60억 정도 됩니다. 회사에서 솔루션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AI라고 얘기하면 너무 폭넓게 막연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분야를 좀 좁혀보면 뭐 CSV나 TXT로 분석하는 타블러형 데이터 분석 덩어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나 영상을 분석하는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라는 시그널을 받아서 처리하는 영역이 있고, 잘 아시는 NLP 영역이 있는데요. 요 각각별로 저희가 고객사의 수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오토ML은 머신러닝이나 파이썬을 전혀 모르더라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얼굴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비전 부분은 저희가 영상과 이미지 쪽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는데, 전처리를 포함해서 객체 탐지와 분류, 파트 탐지, 그리고 실제로 수행했던 여러 프로젝트의 훈련 데이터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든 알고리즘이 포함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STT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탑 클래스 수준의 인식 능력에 기반해서
텍스트 어널리틱을 하고 있는 스피치2i라는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독특하게 음성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솔루션들과 복합해서 골프의 스윙을 진단해서 분석하고 진단해서 B2C 서비스하는 나인포즈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간략하게 저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인더스트리별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처럼 AI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부분은 금융권입니다. 대략 40에서 50% 정도의 금융권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아마 여기 마이데이터라는 말씀을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핸드폰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팝업이 뜨고 뭔가 제시하는 거는 마이데이터의 분석 모델에 의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우리은행과 KB은행 마이데이터 안에는 고객 세부나 소비 추천, 입출금 패턴, 재무설계 이런 모형들이 들어가는데요. 전체 설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마다에는 또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분석 영역들이 있는데요. 요구불 평자는 이제 예금 중에서 요구불 금액으로 은행이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KB 같은 경우는 한 150조 정도 되고요. 또 은행마다 다르지만 100조, 뭐 한 80조 이렇게 되는데, 이 요구불 평잔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측 모형을 만든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현대캐피탈 부분은 지금 바깥에서 우리나라에서 굴러다니는 외산을 포함한 차종이 한 3,000종 정도 됩니다.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 딱 두 장의 사진을 활용해서 자동차의 모델과 연식과 색상과 파손 여부를 판단하는 모델이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 현대캐피탈의 대부계에서 운영해서 쓰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프로드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아래에서 보시는 프로드는 외부 공격에 대한 프로드가 아니라 임직원이 위험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내부 임직원 통제를 위한 프로드 모형입니다. 간략하게 금융 분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외에도 금융 자체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점수로 나오는 크레딧 스코어링 모형은 최근에 로지스틱 계열에서 대부분 이제 머신러닝과 같이 결합해서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생보사나 보험사 같은 경우는 고객 이탈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고객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탈할지를 예측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덩어리가 하나 있고요. 최근에 한 달, 두 달 정도에 끝낸 프로젝트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음성 인식은 당연한 얘기고, 음성이 인식된 다음에 이 실제로 콜센터와 통화를 했던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이 의도에서 실제로 채권을 변제할지 아닐지에 대한 텍스트 어널리틱 모형이 적용된 부분입니다. 금융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제조 분야도 스마트 팩토리나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뭐 포스코나 두산의 공정체조카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모델을 설계하고 수율 예측 같은 것들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S-오일은 휘발유, 경유, 등유에서 매출이 한 28조, 29조 정도 되는데요. 휘발유, 등유, 경유가 실제로 소비되는 물량을 1단위로 30일치 앞을 13개 저유소, 13개 탱크의 수요 물량을 예측한 사례입니다. 아까 스카이 오토넷에서 자동차 계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현대자동차가 빅데이터 팀을 만들고 지금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관련된, 예를 들면 타이어 마모,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의 충방전, 아니면은 자동차 도면 설계에 있어서의 주요한 OCR 인식, 이런 개별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2년째 현대자동차와 같이 일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좀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공인데요. 공공은 전체 산업 투자 규모나 기업별로 봤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의 플랫폼 설계부터 구축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니아나 니파에서 대규모 학습 데이터 구축이나 AI 모델 구축들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주관 사업자로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들에서도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언급을 드리면,
요즘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 음성으로도 아마 텍스트 뉴스를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30개 정도의 온라인 뉴스 채널에 AI 아나운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왜 소프트웨어 공학을 도입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이제 4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창업 초기에는 사실은 뭐 솔루션이나 컨설팅 개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제가 내용을 다 알 수 있었고 일관된 품질로 고객에게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AI 모델의 성능을 요구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10개 이상의 컨설팅이나 솔루션 납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일관된 수준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품들도 대부분 비교를 하실 때 구글이나 카카오 다 검색하면서 비교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장의 요구사항을 대응하면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관점에서 네오PM을 알게 됐고 소프트웨어 공학이 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AI 제가 앞쪽에 이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어떤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고민을 했느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일반 IT 개발에도 고유한 어떤 그 접근 단계가 있지만 AI는 AI만의 고유한 업무나 절차 단계들이 있거든요. 다들 한두 번 들어보셨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훈련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라벨링이라는 거가 되고, 근데 이런 훈련 데이터가 한 번에 만들어서 분석에 들어가면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 그런 경우는 100에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런 데이터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도 저희가 푸는 문제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런 알고리즘을 쓰면 좋다,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뭐 자고 일어나면 쏟아지고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들을 여러 보면서 탐색하는 과정이 있고 또 그 중에 최적화라는 단계를 걸쳐야 되고요. 최근에는 알고리즘을 하나 돌려서 과제가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고리즘을 여러 개 결합해서 붙이거나 네트워크를 재조정하는 방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라는 영역에 독특하게 고민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AI 모델을 만들게 되면 퍼포먼스를 어떤 관점으로 측정하고 마무리할 건가라는 이슈가 되게 되죠. AI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WBS가 필요하고 각종 의사소통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위험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를 정리한 부분은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컨설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컨설팅 부분과 내부 제품 개발에 있어서의 프로세스를 재구축하고 재정립하자. 개인기로 딜리버리 되는 프로젝트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개인기로 되는 것들을 재정립하자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많아지고 바빠지게 되면 관리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화 관점에서 툴체인을 도입하자라고 했고요. 근데 이게 이런 변화들이 AI 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이제 3년, 5년 핫했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범 적용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자라는 걸로 저희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크게 2년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첫째 연도에는 제품 개발과 컨설팅 서비스와 제품에 있어서의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전처리, 학습 데이터, 모델링 선정, 평가 이런 각 요소들에 대해서 전체 프로세스를 잡고 유형과 관련 템플릿 그리고 산출물 템플릿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 관련해서는 여러 방법론을 고민하다가 실질적으로 제품 개발이라는 AI의 제품 개발이라는 과정이 에자일 방법론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에자일 방법론 기반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툴체인에 관련된 관리 도구를 도입할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연도고요. 2차 연도는 1차 연도에서 만들었던 이런 프로세스 맵과 지침, 가이드 등을 다시 한번 테일러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지 프로젝트와 태블러형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에서도 문제를 푸는 형식에서 보면 최적화 문제와 수요 예측 문제와 추천 문제는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다르고 알고리즘을 선정하는 과정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는 실제로 유형별로 다시 한번 테일러링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이 애자일 방법론을 시범 적용을 2000년도에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툴체인으로 선정됐던 부분들을 간략한 형태로 툴체인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봤고요. 지금은 SP 2등급 인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내재화하고 실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IT 개발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AI 개발의 특성화된 타스크 또는 요구사항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문제 정의, 알고리즘 탐색과 프로토타입, 그리고 최종 퍼포먼스 매저에 대한 특성, 훈련 데이터의 평가, 이런 부분들이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AI 개발 방법론을 기존 IT 서비스에다가 AI에 특화된 요소들을 추가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찌됐건 간에 뭐 프로젝트가 됐든 과제가 됐든 간에 비용이 있고 일정이 있고 품질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관리라는 부분은 필요하고요. 이 프로젝트 관리 부분도 기본적으로 품질 관리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을 채용을 했고, 다만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추가한 부분은 AI에 특화돼서 고민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AI의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할지, 문제 정의를 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퍼포먼스 매저를 어떻게 할지. 제가 최근에 한 프로젝트 중에서 이미지 중에서 어떤 이미지를 올리면 유사한 이미지를 랭킹을 매겨서 빼주세요 라는 그러한 과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다라는 거 찾는 거는 쉬워요. 100% 똑같은 걸 찾으면 되는데 유사하다라는 거는 보는 사람의 관점마다 다릅니다. 뭐 머리 위쪽을 중요하시게 보시는 분도 있고 하체를 중요하시게 보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나는 눈에 포커스를 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AI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 문제 정의가 된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다시 빠그러지고 다시 조정하고 그렇다면 훈련 데이터를 다시 쌓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방법론에 일부 보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부 제품 부분입니다. 뭐 컨설팅 서비스도 있겠지만 이제 실제 제품을 계속 고도화해서 니치 마켓에서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제품을 R&D 팀과 계속 개발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AI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예전에 폭포수 모형처럼 완벽하게 정의된 계획과 일정에 따라서 제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측면부터 실제로 AI 모델을 적용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이 시행착오의 연속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딥러닝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사진 데이터나 동영상 데이터를 만장이 아니라 100만 장이나 200만 장이 쓰는데 그렇게 쓰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음성인식도 잘 하지 않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다시 한번 또 모델에 대해서 훈련 데이터를 잡고 돌려보고, 근데 에폭이 늘어나면 이게 뭐 1, 2주 한 달씩도 막 넘어가게 되는데 또 그러다 보면 새로운 논문이 발표돼서 더 좋은 모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애자일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리고 제품 개발을 관련해서 이제 정리된 백로그에 대해서 이 백로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지를 정리를 하고 애자일 방법론으로 이 부분들을 풀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툴체인인데요. 기존에 뭐 레드마인이나 내부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관리, 이슈 관리, 위험 관리 이런 부분들은 지라와 컴플런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지라 틀 안에 일정 관리를 위해서 빅간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관리를 위해서 제퍼를 사용해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결국은 알고리즘을 잘 만들고 논문을 읽고 최신 소타를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갖고 일관되게 갖고 가는 것이
기업의 성장이나 확장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SP 인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SP 인증은 저희가 실제 KB은행의 프로젝트에 한번 적용을 했고 그리고 내부의 스피치 투 아이라는 솔루션에 적용했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부분으로 심사 2등급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인데요. 저는 품질 개선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개발,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나 혁신이 뭐 한 번의 구호나 일시적인 이벤트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30대 초중반의 석박사들로 5, 6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려운 문제 만날 때 신나게 막 풀어야 되겠다라고는 하지만 또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방법론 주세요. 통일된 방법론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품질 관련돼서 일시적으로 한 번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 발표를 준비하다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공학이면 유체역학이나 다 이렇게 딱딱 분야들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해보면 요구사항이나 어떤 개념화된 추상화된 이런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구체화한 내용에서 비용과 일정과 품질 내에서 어떤 뭔가를 달성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공학이라는 말을 붙인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AI는 더 훌륭할 것 같지만 현재까지 수많은 AI 프로젝트와 제품 개발들은 이전에 있었던 IT 개발보다는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또 직원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적 사고가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선 효과인데요. 보니까 이 네오PM에서 저희 회사 프로젝트 계약서를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다 조사를 해갖고 프로젝트 딜레이율을 8% 정도 했는데 8%니까 1년 12개월로 하면 프로젝트마다 한 달 정도 딜레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최종 보고가 좀 밀리거나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5% 정도 줄었는데요. 이제 프로젝트가 1주에서 2주 정도 딜레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할 부분은 이제 내부 R&D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실제 프로덕트 백로그에 대해서 배포율이 향상됐다. 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표를 확실하게 받아야 되니까 SP 2등급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과 창출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대부분 30대 초중반의 석박사들인데 컴퓨터 사이언스, 통계, 상공과 출신들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하고 나면 내가 AI 모델만 잘 만들면 되지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WBS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를 갖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정리해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많이 배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내부 조직의 만족도, 이렇게 성숙도가 높아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매출과 수익 정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11월, 12월에 보니까 계약이 확정됐던 것들도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부 사정들로 인해서 취소가 되거나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게 몸으로 느껴지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뭐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품질 개선하고 또 이 품질 개선이 수익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동훈 전무님 감사드립니다. 이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상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만나고 계실 텐데요. 이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활용을 위해서 애자일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강연 이어가 볼 텐데요. 다음은 주식회사 DBINC 마윤화 프로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포털 활용과 예방 중심의 리스크 관리를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례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마윤화 프로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BINC의 마윤화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품질 포털 활용과 예방 중심의 리스크 관리를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례입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고 품질 포털의 구성과 활용 그리고 리스크 관리 방법과 적용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BINC는요. DB그룹의 IT 서비스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SI, ITO와 DT까지 통합 IT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SI는 개발 사업이고 ITO 사업은 운영 사업입니다. 최근 수행한 주요 사업 실적으로는 SI 사업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사업이 있고요. ITO 사업으로는 메리츠 화재, 전기공사공제, 교직원공제회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 국제 품질 인증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품질 인증으로는 SP 인증 저희 2등급 받고 있고요. ISMS가 있고 국제 인증으로는 ISO 2만, 그다음에 ISO 27001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요소로서 품질 측면에서 성공 요소 2가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품질 정보는 프로젝트 품질 관리자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원이 다 알아야 한다이고요. 두 번째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프로젝트 제안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수행원이 알아야 한다라는 건 이를 위해서는 저희는 품질 포털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안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하자. 이를 위해서는 예방 중심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품질 포털의 구성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부분이 저희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품질 포털의 컨텐츠이기도 한데요. DBINC의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는 SI, ITO 사업의 방법론, 수행 도구, 그리고 사업 노하우 등을 축적한 지식 인벤토리입니다. 사업 품질 툴킷, 그리고 사업 품질 지원, 리스크 관리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업 제안에서부터 사전 영업 제안에서부터 사업 종료까지 사업 전체 단계에 대해서 품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품질 포털은 이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품질 포털을 개발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이 프레임워크에 있는 것처럼 방법론도 좋고 표준 프로세스도 있고 산출물 템플릿 다 시스템에 있고 업무 시스템 각각 다 훌륭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막상 수행 PM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PM하고 사업관리자가 품질 관련된 정보를 찾거나 업무 처리할 때 어느 시스템을 들어가서 사용해야 되는지 시간 낭비가 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에서 저희가 품질 포털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고요. 이런 불편함을 포털을 만들어서 품질 지식 창고 하고 업무 시스템과 업무 절차에 따른 시스템 활용에 대한 내비게이션 역할로서 포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품질 포털의 현재 모습인데요. 이제는 품질 포털을 통해서 구성원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든 품질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품질 메뉴판인데요. 사업수행 표준, 사업수행 가이드, 전사 공통 자료로 분리를 했고요. 흩어져 있는 방법론들을 여기에 체계적으로 모아두었습니다. 이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3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 서비스는 PC로도 제공이 되고 있고 모바일로도 제공이 됩니다. 왜냐, 저희가 프로젝트 수행을 나가면 금융권 사업을 하면은 망분리 같은 것 때문에
PC로 인터넷 접속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DB 프로 방법론, 그다음에 PM 수행 가이드북, 전사 사업 수행 교육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 프로 방법론입니다. 저희 DB 프로 방법론은 DBINC의 방법론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지원 영역, 개발 영역, 운영 영역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영역마다 방법론이 있고 그 방법론은 업무 프로세스와 표준 산출물 그리고 산출물 B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방법론이나 이렇게 산출물 표준 같은 것들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품질 관리자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가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그냥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착수 시에는 필요한 방법론이 이거다 그러면은 프로세스랑 그다음에 표준 산출물 그리고 BP를 한 번에 한 세트로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사업을 즉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PM 수행 가이드북입니다. PM 수행 가이드북은 PM이 사업 수행을 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필요한 모든 활동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소위 말해서 PM 활동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일단 여기 프로젝트 투입 전과 프로젝트 투입 후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투입 후에는 사업을 준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업을 먼저 수주를 하게 되면 사업 수행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하나씩 절차를 세세하게 구분을 하고 세부적인 활동 그리고 이 업무를 할 때는 어떤 시스템을 쓰고 이 업무의 담당자는 누구인지까지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는 모두 경험 및 노하우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무슨 활동을 할 때 이게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답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사소한 뭐 제한음 잡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하고 뭐 어디 물어보기 애매한 것들도 다 경험 및 노하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저희 수주 심의할 때 경험은 노하우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코드 생성 시 계약 기간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 어떻게 수정하나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거 아주 사소한 거죠.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사업 관리는 많이 바쁜데 이런 거 애매한 것들에 대한 것도 이 파란색이 그거에 대한 우리 회사별로 어떨 땐 어떻게 하시고요. 어떨 땐 어떻게 하라는 속 시원한 답변을 여기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한 프로세스별로 또 상세한 활동이 나와 있고 이 활동은 이 시스템을 쓰고 이 시스템의 메뉴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PM 가이드북은 그냥 형식적인 가이드가 아니라 사업 수행에서 필요한 실무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업무 담당자가 경험하고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만든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회사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구성원 누구라도 이 PM 가이드북을 읽고 나면은 우리 회사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이렇고 그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은 이렇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확인이나 뭐 그거 몰라서 헤매는 시간을 대폭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전사 사업수행 교육 동영상 자료 제공인데요. 먼저 포털에 저희가 20개 카테고리에 49개의 동영상을 올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하게 된 계기는 문서만으로는 이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수행을 하느라고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을 못하는 수행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전문 강사가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한 거를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고 이렇게 20-30분 단위로 쪼개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게 뭐 이동 시에도 동영상을 들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PC, 모바일 가능하고요. DBINC는 이렇게 품질 포탈을 이용해서 품질 정보를 프로젝트 수행원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품질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한 단계부터 리스크를 도출을 해서 예방에 포커스를 맞추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희의 이 모습은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그 틀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한 단계 리스크 검토, 사업 수행 시 리스크 모니터링, 그리고 리스크 발생 시 지원입니다. 제한 단계 리스크 검토의 목적은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거고요. 사업 수행 시에 리스크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조기에 발견을 해서 해결 시기를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 단계 리스크 검토에서는 저희가 리스크를 기존에 있는 사업 심사 회의에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리스크만 신랄하게 파보는 그런 회의가 필요하다,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리스크 검토 회의를 좀 강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모니터링은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리스크 점검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리스크가 발생 시에는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한 단계 리스크 검토를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사전 영업부터 결과 입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 보고까지 하는 거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회의 방식을 한 단계를 더 추가를 해서 리스크만 집중적으로 파자. 집중 검토해서 리스크가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보고 사전에 예방을 하자라는 목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리스크 검토 회의를 어떻게 하느냐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평가자가 있습니다. 평가자가 있고 체크리스트가 있고 평가자가 평가를 해서 등급을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요. 이 평가자는 수행팀장도 있고 영업팀장, 그 다음에 기획관리자, 기획팀장,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팀장, 리스크 관리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사전에 협의한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 사업은 이게 위험해, 이게 위험해 하고 체크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험한데 나는 왜 위험하다라고 생각해 라는 거를 기록을 해놓으면은 리스크 관리자가 다 취합을 해서 이 프로젝트는 3등급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3등급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라는 걸 영업하고 또 신랄하게 한참을 또 질의응답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정된 등급이 나오면은 그때 리스크 검토 회의를 종료를 하고 그 결과는 경영진에까지 보고를 합니다. 왜 경영진까지 보고를 할까요? 이 사업을 할까 말까를 또 결정을 해야 되고요. 하기로 했으면은 이 사업은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사업이구나라는 것을 경영진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리스크 해결할 때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아까 체크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체크리스트는 뭐가 있느냐? 체크리스트는 총 6개의 28개의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리스크 수준을 높음, 극복 가능, 낮음 이렇게 3개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볼까요? 예산 원가 부분을 보면은 예산 이슈로 유찰된 사업이다. 그러면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유찰된 사업이 아니면 리스크가 낮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협력업체 항목은 특정 업체의 사업 의존도나 투입 비중이 과도하다.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또한 저희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아까 평가자, 기획팀장, 그 다음에 구매팀장, 영업팀장, 수행팀장 다 같이 모여서 신랄하게 먼저 이게 현실에 맞냐 안 맞냐를 따져보면서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극복 가능이라는 표현 참 신선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심각한 리스크가 있어도 우리 회사에서는 해치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수준의 리스크다라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업 수행 시 리스크 모니터링입니다. 사업 수행 시 리스크 모니터링은 주간월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리스크 점검은 기존에 개발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계획 적정성 점검하고 납기 지연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리스크 모니터링 관리 지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평가 결과가 주의가 나오면은 요거 주의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 주의예요. 빨간불 들어왔어요 하는 게 아니라 지표 사이의 연관관계를 보고 또 저 현장 점검하에 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리스크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를 드립니다. 항목은 5개, 10개 지표가 있고요. 다 각각 측정 방법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평가 지표도 저희가 그냥 품질에서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저희 전문 수행 PM 그다음에 사업 관리가 그동안에 우리 회사에서 사업을 수행했던 그 경험치를 가지고 이 평가 기준을 마련을 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돌려봤더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서 좀 더 강화를 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납기 지연 가능성 예측인데요. 리스크 예측 시뮬레이션입니다. 리스크 점검 방법 중에서 납기 지연 가능성 예측은 말 그대로 개발 실적 정보를 기반으로 앞으로 쭉 돌려봤을 때 시뮬레이션 해서 앞으로 납기를 마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느냐, 그걸 측정을 하기 위한 건데요. 그리고 이거는 객관적으로 모든 개발자한테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하는 프로세스이고요. 예를 들어서 개발자 일이 있는데 이 개발자는 한 주에 2개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 개발자가 5주 동안 개발해야 할 거를 30개를 배정을 받았는데 2주를 못하는데 2개밖에 못하니까 5주가 지나면은 10개밖에 못하겠죠. 그럼 이 개발자는 20개를 못한 상태로 냅두면은 이 10주의 지연을 발생시키는 개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연이겠죠. 전체 개발자를 봤을 때 20주가 제일 크다라고 하면은 이 개발은 지금 10주 플러스 알파의 지연이 발생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알파가 들어가느냐? 개발이 지연되면은 다른 거랑 연계해서 테스트를 또 해야 되니까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난이도, 개발자 실력 등을 먼저 확인한 후에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검토 의견을 드리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해보니 어느 프로젝트에서 업무가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별로 어떻게 되느냐를 봤더니 특급 개발자 2사람이 계속 지연을 내고 있는 거죠. 물론 저희가 물량 배정을 할 때는 특급이니까 특급에 맞는 물량을 배정을 했을 텐데 특급의 실력이 안 되는 그런 개발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검토 의견을 드리고 PM이 수용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개발자도 교체를 하고 다른 부분까지 또 파악을 해서 사업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긍정적인 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표를 계속 고민을 해서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해보니 이런 지표들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은 긍정적인 반응을 피드백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딱 2가지입니다. 그 핵심 내용 첫 번째, 소프트웨어 품질 정보는 품질 관리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원이 알아야 한다 이거죠. 이걸 위해서 저희는 품질 포탈을 만들어서 누구나 품질에 대한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프로젝트 제한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리스크 검토 회의를 강화해서 그 예방에 집중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를 올바른 방법으로 하자입니다. 일의 순서에 맞게 품질 비용을 투자를 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저희 회사의 그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이 2가지 내용에 동의를 하시나요? 동의를 하신다면은 품질 정보를 시스템화하고 또 리스크 예방에 집중을 하는 저희 회사의 방법을 참고하셔가지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도 적용을 하셔서 효과를 조금 거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유나 프로님 감사드립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포털의 모습과 활용 방법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또 많은 인사이트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강연인데요. 주식회사 세림 TSG의 김광준 전문위원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대국민 AI 비서 서비스의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적용 사례입니다. 네, 그럼 김광준 전문위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저희 발표 자료를 위해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셨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때문에 많이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례를 발표할 세림 TSJ 김광준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세림 TSJ 개발 방법론과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국민비서 서비스의 구축 과정에 적용된 개발 적용 사례를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은 간략한 회사 소개와 자사의 방법론, 그리고 프로세스 적용 사례, 그리고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림 TSG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림 TSG는 주로 공공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ICT 혁신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등의 최신 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접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술 중심의 기업인 세림 TSG는 디지털 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전환,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컨설팅 이렇게 4개 사업 부분에서 최신 기술들을 적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실적은 이번 SP 인증 우수 사례 발표 대상인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포함해서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사업, 그리고 국가데이터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진위형 클라우드 구축과 운영 등이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매출은 매년 16% 이상, 그리고 고용 인력은 매년 14%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의 결과를 좋게 평가받아서 행정기관의 장관상이나 대통령 표창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한편으로는 지역의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서 빅데이터 전문 자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림 TSG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 소개에서 설명드렸듯이 사업의 영역이 확장과 다각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팀워크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수행되었으나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표준 프로세스 없이는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림 방법론은 3차례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방법론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하여 적용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기업과 함께 규모 있는 개발 사업을 참여하면서 앞선 그들의 방법론을 경험하고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그동안 다양한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방법론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의 사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개념의 원칙을 정의하고 하위 개념의 지식조정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직들이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법론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였고, 방법론 적용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방법론 자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론의 설계, 사상, 체계, 그리고 적용 원칙, 관리 원칙을 정의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기획, 구축, 운영 단계를 구분하여 방법론을 선정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도메인에 맞는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하나의 사업에 여러 유형의 도메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메인별 방법론을 경로로 정의하고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 경로를 선택하는 통합 방법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보시는 것처럼 방법론 프레임워크를 정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과 사업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프로세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테일러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할 방법론에 해당 사업의 요구사항과 특성을 잘 반영하여야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정서에 준비된 방법론은 참고용입니다. 제안 단계 또는 착수 단계에서 실제 수행되어야 할 방법론으로 테일러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로젝트에 적용될 방법론은 제한된 자원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부합시킬 것이냐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작업 과정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테일러링 과정은 작업 수행 원칙과 각종 가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출물 정의 원칙으로 활용되지 않는 산출물은 작성하지 않는다. 작성된 산출물은 반드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산출물 작성을 지향하고 필요한 산출물 작성을 지향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 프로세스 적용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21년에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민에게는 기관에서 발생한 알림 정보를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앱으로 전달하는 알림 고지 서비스와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서 각종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년 3월 기준으로 회원수는 한 1,500만 명 정도 되고요. 누적 알림 건수는 약 8천만 건, 그리고 누적 상담 건수는 지금 100만 건 정도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비서 구축 사업은 20년에 이제 최초 시작이 돼서 7종의 알림 서비스와 10종의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3차 구축 사업이 12월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55종의 알림 서비스와 32종의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민비서의 서비스 중에서 상담 서비스 구축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상담 서비스는 구축된 단위 업무별 챗봇 서비스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여러 민원 안내 업무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질문을 분기 엔진을 활용해서 해당 챗봇으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웹 서비스로 제공되는 문자형 서비스와 AI 스피커로 제공되는 음성형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이때 서비스 품질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민원 업무별로 구축된 챗봇 서비스의 품질입니다. 구축 사업 진행 중에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이 챗봇 서비스의 품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에 구축되는 것이 지식 베이스라는 정보입니다. 지식 베이스는 민원 데이터 분석, 기초 설계, 지식 구축, 그리고 품질 보완 단계로 이렇게 순환되면서 진행이 되고요. 구축 시에 지식 베이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점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기관 담당자 교육과 반복된 검증을 이제 순환 수행을 하였고, 효율적인 지식 베이스 구축을 위해 협업 도구나 공통 지식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결과물과 효과적인 품질 점검을 위해서 구축 가이드와 품질 향상 가이드를 활용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분석 설계 단계에 추가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석 단계에서는 도입되는 챗봇 솔루션의 적용을 위해서 솔루션 제공 기능과 요구사항과의 갭을 분석하여 기능 개선 또는 추가사항을 도출하는 작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솔루션 도입으로 해결되는 기능 요구사항과 응용 프로그램 개발로 해결되는 기능 요구사항을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식 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기초자료 대상을 식별하고 수집하는 작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지식 베이스에 대한 설계 작업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식 베이스 설계 작업은 인텐트, 엔티티 등을 정의하고 대화 모델과 문답셋을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일정 로직 처리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을 설계하여 구축합니다. 이렇게 지식 베이스를 구축할 설계 작업이 완료되면 구축 단계가 진행됩니다. 지식 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면 보시는 것처럼 3단계로 서비스의 품질을 점검하고 서비스를 오픈하게 됩니다. 1단계로 정량, 정성적 결과를 검토합니다.
정량적 품질 점검은 기계학습과 유사합니다. 평가셋을 활용해서 품질을 정량적으로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 질의 인식률, 답변 성공률 아니면 분기 성공률 등이 100분율로 도출이 되고요. 목표 수치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식베이스를 보완하고 지식베이스를 보완한다는 얘기가 이제 기계학습의 학습 데이터를 보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표 수치가 확보될 때까지 이런 것들을 반복 수행해서 정량적인 목표 수치를 맞추게 됩니다. 정성적 품질 점검은 지식베이스 점검 가이드를 활용하여 사업단 내에서는 동료가 점검하고 사업단 외에서는 제3자가 점검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보완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체험단과 기관 담당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보완 작업을 수행합니다. 3단계에서는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면서 개선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반영합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오픈되면 지속적으로 대화 이력에서 미응답과 우응답을 수집하여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답변이 제공되어야 할 질문이 미응답 처리되었거나 답변이 제공되었지만 잘못 답변이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보완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런 품질 보완 작업이 수행되면서 같이 병행되는 것이 기관 담당자의 단계별 해당 교육입니다. 이를 통해서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개발방법론의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이 종료되면 회고 활동을 통해서 개선 과제를 식별하고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업 환경이 계속 변화하므로 방법론도 그에 따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 해당 사업에 대한 회고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고를 통해서 식별된 개선 과제 풀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합니다. 회고 과정으로 프로젝트 조직 그리고 외부 환경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개선 활동은 프로젝트와 조직 내에서 수행 가능한 과제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AI 솔루션 적용도 방법론 프레임워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존재만 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구성원분들에게 내재화될 예정입니다. 정의된 프로세스가 성과로 연결되려면 구성원들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실행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세스 교육과 조직 내 품질 직군을 대상으로 한 프로세스 워크숍 등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림 TSG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용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으며 수행 경험을 통해서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드는 품질 활동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프로세스를 습관화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인 내재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사례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광준 전문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국민비서 서비스 여러분 모두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상담 서비스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또 자세히 알 수 있는 유익한 강연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트랙 2의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